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치 사상과 정치 문화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사회화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주제인데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그렇게 오래 말씀드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연구가 아직도 취약한 쪽이고 계속 이제 정치 문화론 분야에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상당 부분을 심리학 그 발달을 의지하고 있죠. 심리학에서 발달한 그러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차용을 해서 정치 사회화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표어를 붙이는 것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정치의식의 다양한 패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할까? 바로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 문화, 즉 정치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는 거죠. 뭐 이미 그 잉그라트 도표에서도 상당히 그 서로 의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동일한 현상을 봐도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면, 특히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라든지 서로 다른 종교적 가치 체계가 있으면 다르게 인식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런 가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문제가 있죠. 태어나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뭐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뭐 정치 문화는 더군다나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까지 지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5살 때 알았어요? 4살 때 알았습니까?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3살 때 알았어요? 그건 그냥 격언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인식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3살 이전에 형성됐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의식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상당히 커서 형성이 됐을 거예요. 즉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역사적 전달과 전달 체계를 거쳐서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정치 문화가 전달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이게. 그걸 우리는 정치 사회화다 이렇게 부른다 이게. 정치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폴리티컬 소셜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응? 어,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에다 투표를 했을 거예요. 뭐 좋은 사람들을 뽑았겠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그 투표를 하는 기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치 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 의식이다고. 그런데 그 정치 의식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고 형성을 한 것이다 이거지. 말하면 정치사회화의 결과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치사회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난 중요 안 해요. 그럼 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든 말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사회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일생을 통하여 진행된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65세까지 뭐 열심히 일하다가 65세 은퇴하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진주에 살고 있어. 또는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90세가 돼도 이 정치 사회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정치의식은 중요해요. 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여하튼 이러한 요소가 정치 사회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통로는 제일 1차적인 통로는 잘 알고 있죠? 어디예요? 가정. 어렸을 때 한창 클 때 아빠나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허위의식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정치라는 과목에서. 교양 과목이어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온 학생들이 100여 명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뭐냐? 그러니까. 지역 감정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지금 선생이 의미가 없다, 그게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반기를 든 거니까. 그래서, 그래. 자네는 왜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야기하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대요. 그 여학생, 경상도 여학생이었던가 봐요. 그래, 이제 다 웃었죠. 그래, 이제, 그때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아주 순진한 학생들은 아니거든. 그 여학생은 좀 순진했던가 봐요. 자기 부모가 엄마가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다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 여학생 주장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느 남학생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자네가 이야기해 보게. 그러니까 그 남학생 이야기가, 그 여학생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기꾼은 경상도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자기 부모가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어렸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교육기관 아니겠어요? 주로 학교죠. 한국 같은 나라는 이 공공학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대학까지 일괄적으로 반드시 다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 또 다녀요. 그래서 세계에서 대학생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계속 또 새로운 정치 의식 체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피어 그룹이 중요합니다. 특히 좀 나이가 들수록 피어 그룹, 즉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 중요해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내가 깜짝 놀란 게, 정치학 교수인데 굉장히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치학 교수들은 극우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학이 이런저런 요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상대주의적인 비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뭐 극우나 극자 이런 걸 좀 본질적으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평소에 상당히 좀 중도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번 선거를 하면서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는 은퇴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극우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점점 그 극우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공동체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도 동조를 하든지. 근데 이제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뭐 형성하고 막 그 피어 그룹을 형성하고 언제 그러겠어요. 그 나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다 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그 같이 동조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연구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냥 개인적 경험을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조를 하도록. 그리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속적이라는 것은 연속적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뭐 강제를 하거나 무슨 경험 때문에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뇌를 당한다. 뭐 세뇌를 당한다는 거, 세뇌가 뭐야? 브레인 워싱, 뇌를 씻어버린다 이게 뇌를 씻어. 그 군대 이제 전쟁이 있거나 이런 때 보면은 상대방 포로를 잡아가지고 스파이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 브레인 워싱을 시켜서 보내는 거지. 또 무슨 뭐 정치적인 비밀 결사 그룹을 만들려고 그럴 때 브레인 워싱을 하겠지. 이 브레인 워싱하고 스톡홀름 증후군 문제하고 좀 비슷해요. 스톡홀름 증후군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1973년에 스톡홀름의 어떤 은행이 이제 은행 강도가 들은 거지. 그런데 은행 강도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압이 돼가지고 이 사람 그 은행 강도들이 전부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재판을 할 때 보니까 이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 중에 그 인질범들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 심지어 그 인질이 됐던 처녀 중에 하나는 그 인질범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좀 분명치가 않더라고. 여하튼 어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이후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오래 지내면은 사람들이 급격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식 체계를 바꾸는 거지. 그게 브레인 워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편을 들므로써 자기 생존을 강화시키려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보이느냐 그러면 잡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극적으로 그 인질범 편을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군사 독재하에 이제 지냈던 분들이 그 문화 문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그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이제 알콩달콩하고 계속 진행이 됐는데 1961년에 그 이제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시작이 되면서
무려 30년 동안을 군사 독재 체제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명목상의 헌법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발언을 하면은 온갖 고초를 다 당했다 이거지. 그리고 군사 독재가 원하는 방식의 태도를 가져야만 출세도 하고 돈도 버는 그러한 시대가 30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나니까 그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군사 독재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꽉 쪄 있다. 그렇게 해야 산다 하는 것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가 됐어도 그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막 믿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은 군사 독재가 여러분들을 브레인워싱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 이거지. 그 이제 위에 확증 편향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정치 사회와의 통로를 얘기할 때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치단체,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다 정치 사회의 통로를 보면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치단체,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 사회의 요인 효과라는 것을 이제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화를 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패턴이나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이게.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뭐냐는 걸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일단 세대 효과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것은 연령별 집단화로 나타나는 차별적 특징이다. 우리가 정치 의식 조사를 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세대별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세대별로 정치의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이해할 것으로 보여요. 연령 주기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 라이프 사이클 이펙트라는 연령 주기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뭐 별게 아니고 생물학적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화한다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효과를 좀 더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생물학적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화한다. 그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원래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노지시엔 혈기기세라 계지제득이니라. 그러니까 늙으면은 혈기가 이제 쇠해가지고 혹시 누가 나한테 뭐 주는 거 없나 그것만 바라게 된다 이거지. 자기 힘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맥락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회와 맥락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이런 그 가설인데 사실은 동의어 반복, 즉 토톨로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이 개개인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 사회화니까 사회화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앞에 말한 것들, 세대 효과나 연령 주기 효과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에 관한 이런 가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연령 주기 효과가 일반적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70세, 80세 되셔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그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맥락이 일반적인 노인들의 그 맥락과 차별화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맥락 효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 효과나 연령주의 효과가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맥락 효과는 이 일반적인 현상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그 보완적인 설명을 하는 이론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 편향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십시다. 확증 편향은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사이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강해질 때는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뜻이죠. 이미 과학적 분석에 있어서 보는 것과 아는 것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보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바이어스에 사로잡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하물며 여기에 추가되는 새로운 지식들이 있을 때 그 지식의 종류에 있어서 또는 해석에 있어서 자신이 기존에 믿고 있던 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 확증 편향은 기존의 사고나 관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경향이다.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지도 이론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서 인지지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하죠. 즉 말하자면 어렸을 때 타블라라사 즉 깨끗한 백지 같은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진주고 여기는 광주고 여기는 부산이고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여기는 서울이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지지도인데 여기서 경쟁적인 정보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진주의 왼쪽은 광주고 오른쪽이 부산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산은 진주의 좌측에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진주의 좌측에 있던 것은 광주였다고 믿고 있던 그 인지지도에 경쟁적인 정보가 발생을 한 것이 됐다. 그것을 거스리는 정보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좌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rustration. 그러니까 기존의 인지 지도에 상치되는 경쟁하는 정보의 발생 자체가 일종의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좌절은 무엇을 초래하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불문하고 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보통은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긴장으로 인한 불편함, 거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 즉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러는 것은 보다 좀 소극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설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봤던 심리학 개론에 나오는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다. 첫째는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응?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보다. 부산은 그 진주의 왼쪽에 있었는가 보네. 이러고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수용이라는 태도죠. 그 받아들이고 나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풀리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면 회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전공이 아니야.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죠? 동영상이 뭐 안 돼요. 뭐 동영상이 뭐 가다가 멈춰요. 뭐 어쩌고 이 얘기를 하면 내 답이 어떤 겁니까? 그건 이러닝 센터에 물어보세요. 나는 그쪽 전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은 정치학 개론이라는 과목의 동영상에 관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적인 책임을 내가 지기에는 그 동영상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내가 너무 없다. 지식이 너무 없다. 그걸 이제 또 새로 배워서 하려면 또 그것도 많은 스트레스가 요청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쓰는 가장 쉬운 방법, 회피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로 이게 관청에 전화를 하면은 자꾸 전화를 바꿔주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데 글로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받으면 또 그건 잘 모르고 저희들에게 했군요. 그건 어디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회피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공격입니다. 공격 성향을 보내는 거죠. 어그레션입니다. 이 공격 성향은 이제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 성향을 했을 경우에 과연 스트레스가 풀릴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공격 성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공격 성향은 그러니까 좌절을 초래했던, 즉 말하면 경쟁적 정보를 발생시킨 소스에 주로 공격 성향이 갑니다. 그 논점 이전 오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부산은 진주의 좌측에 있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우측에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스트레스를 줄 거란 말이지. 그럼 그것이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것이. 그런데다가 그 학생이 감히 선생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막 대놓고 질문을 막 공격을 했다 이거지. 응? 그러면 이 사람아, 쟤네는 뭐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는 않고 뭐 괜히 그런 질문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경쟁적 정보의 발생을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보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돼지가 뭐 진주를 알아보겠냐, 이게. 알아보기는 고사하고 왜 저 녀석은 내가 먹지도 못할 이런 딱딱한 것을 나한테 던져가지고 내가 잘못 씹어가지고 이빨 상했네, 그리고 괘씸하다고 그 진주를 줬던 사람을 와서 들이받아 버릴 수도 있다, 이게. 공격을 하는 거다, 이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지혜를 가진다면은 이런 거지. 이렇게 코그니티브 맵이 형성이 돼 있을 때 그걸 너무 빨리 바꾸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 왜냐? 그것은 너무 빨리 바꾸려고 시도하면은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 이런 거 요사이 보면은 가짜뉴스 범람이라든지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광훈 씨의 무슨 결사대 구성한 것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짜뉴스로 계속 자기 강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텐시피케이션, 강화라고도 부르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증 편향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인텐시파이 하려는 경향이 발생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산당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주장을 했을 때는 그 근거도 좀 희박했을 것이고 또 주변의 눈치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주장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알맞는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축적을 함에 따라서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 기존의 사고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강화된 것이 그냥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그 수준이 유지되면 모르겠지만 점점 더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 경우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더 강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로만 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매개의 변증법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화로운 시위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점차 폭력적인 시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확증 편향과 관계돼서 수많은 그 심리학적 용어들을 지금 다루게 된 동기이죠.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심리학 개론이라도 수강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체계를 잡아서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심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2강 정치사상과 정치사회화가 종료됐습니다. 굉장히 긴 강의였고 또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지 그저 정치학 개론의 학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강의로 수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학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넘어서 이미 우리가 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시민으로서 또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을 할 때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그 리포트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어떻든 잘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한 꼭지라도 넣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 경쟁적인 행위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강을 듣기 위해서 수고를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강을 수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